책 전부 다 검사했거든요. 책 검사했습니다. 네. 책 검사를 왜 했냐면요. 자, 이제 수업 2교시 끝났습니다. 끝났더니 일일이 밑줄을 어떻게 끊는지를 다 제가 확인을 했어요. 그럼 지금부터 밑줄을 어떻게 끊는지 옆 사람 책을 잠시 살펴보세요. 어떻게 끊는지. 그러면 아주 다양하죠, 그죠? 어떤 분은 연필 갖고 끄고, 어떤 분은 파란 볼펜, 어떤 분은 빨간 볼펜, 볼펜과 끄거든요. 그러니까 벌써 첫 수업을 듣는데 밑줄이 다 다르잖아요. 이 밑줄이 되게 중요한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한 5월쯤 되면 저는 책만 봐도요. 아, 이분이 내공이 깊다. 공부 잘하는구나. 이분은 상당히 공부를 못한다. 그게 책만 봐도 구분되거든요. 그래, 처음부터 책을 잘 만들어야 되고요. 밑줄을 잘 꺼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요 밑줄이 있죠. 밑줄을 그냥 끄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거의 대부분이 볼펜 갖고 많이 껐습니다. 까만 볼펜, 파란 볼펜, 심지어 빨간 볼펜 가만 껐는데요. 그는 밑줄을 잘못 끈 거예요. 당장 지금부터는 고쳐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모든 과목. 예. 오늘 첫 수업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밑줄 끊는 게 1월, 2월 과정입니다. 첫 과정이죠. 다음에 3월, 4월 과정이요. 5월, 6월이면 기본서 끝이 납니다. 이 과정별로 밑줄이 달라야 됩니다. 그래서 1월, 2월 과정, 지금 과정은요. 모든 과목을 뭘로? 연필 갖고 껐어요. 샤프 가지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업 따라오시면서 밑줄 긋고 또 혼자서 복습하시면서 밑줄을 긋게 되면 연필 갖고 밑줄을 꺼줍니다. 자, 밑줄 껐잖아요. 이 과정이 1월 1일 과정입니다. 그러면 3월, 4월 넘어가면요. 이때부터는 첫 번째는 연필인데요. 3, 4월 2단계에서는요. 이때 볼펜입니다. 그러면 다시 볼펜 갖고 밑줄 긋게 되면요. 밑줄이 이렇게 나옵니다. 밑줄이 줄어들어요. 아시겠어요? 다음에 5월, 6월 넘어가면요. 세 번째는 3단계입니다. 이때부터 바로 빨간색 볼펜이나 아니면 형광펜이 있죠. 색칠하고 하면 됩니다. 이때는 뭐냐면 이렇게 여기서 다시 키보드입니다. 키보드. 예. 처음에는 밑줄이 많기 때문에 연필과 꺼주고요. 다음에는 밑줄이 적어집니다. 3, 4월 달에는. 또 압축이 돼요. 이때는 볼펜과 꺼주고. 5, 6월 되면요. 그 중에서 핵심 단위 있죠. 이런 것들을 동그라미 쳐줘요. 나중에 보게 되면 한 7일 뒤에서 기본서 보게 되면 이걸 다 읽을 필요가 없어요. 이런 것들만 눈이 들어오거든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한 7월 달쯤 공부가 다 됐을 때 보게 되면 밑줄이 구분돼. 아, 연필 끊는 게 내가 참 초짜 공부할 때 내가 아주 서툴 때 그때 밑줄과 이렇게 껐구나. 구분되고 있잖아요. 3, 4월 달 볼펜과 껐으니까 또 밑줄이 달라지는 게 실력이 향상되고 있잖아요. 5, 6월 되면 이제 키워드만 엑기스만요. 다 체크하니까. 그렇게 되면 공부하는 그 단계가 다 명확히 구분되거든요. 그런데 첫날부터 파란 볼펜, 빨간 볼펜 가지고 쫙쫙 꺼버리면요. 7 되면요. 책 전부가 빨간 줄이에요. 빨간 줄. 예. 전부 다 중요하거든요. 그건 공부가 잘못된 겁니다. 아시겠어요? 밑줄을 구분해서 꺼주는 것이 아주 더 바람직합니다. 아시겠어요? 이렇게 하시고요. 오늘 프린트 받으셨죠? 예. 이 프린터는 어떤 분은요. 자료를 자랑을 해요. 매일 나가니까 잘 모아요. 모으기만 잘해요. 아시겠어요? 모으기만 잘하고 볼 줄은 몰라요. 복습을 안 해요. 복습을. 그런 분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모으는 사람은 공부를 못하는 사람입니다. 1월, 2월 자료는 모으지 말고요. 이거는 차라리 일일 중에 내가 다 풀어보고 소화한 다음에 이제 자기가 다 체크한 다음에 차라리 이걸 모으기보다면요. 여기서 내가 요거 틀렸구나. 틀린 부분은 기본서 페이지를 찾아서 메모해주고 자료를 버리는 게 공부를 잘하는 사람입니다. 아시겠어요? 자료는요. 모으는 사람은 공부를 못하는 사람이고 자료를 잘 버리는 사람이 공부를 잘하는 사람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계속적으로 자료는 계속 나가요. 학교론만큼은요. 다른 과목은 모르겠어요. 학교론만큼은 일일 과정은 일일달 다 버리자. 아시겠어요? 절대 모으면서 요 자료를 3월 보고 5월 보고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런 분들은 공부를 못하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 옆에는 가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예. 가시면 같이 못하는 겁니다. 예. 잘 버리시고요. 다만 3월 4월 자료가 나갑니다. 지금 한 장 나가거든요. 3월 4월 자료는 꼭 얘는 모아야 됩니다. 얘는 모으자. 왜냐하면 3월 4월 자료는 이 모든 지문들이 기출문제. 그러니까 그날 나가는 진단방 기출문제를 엑기스만 쫙 뽑아서 제가 잘 내드리기 때문에 기출문제는 보고 또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3월 4월 달 자료만큼은 제가 좀 더 특별히 신경을 써서 잘 만들 거니까 기출문제 가지고 그것만큼은 절대 한 번 더 3월 되면 얘기합니다. 말씀드리는데 그때는 버리면 안 돼요. 그거는 모아서 자꾸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기출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가능한 소화시키면서 일요일 중에 다 내 걸로 만들고 던져버리세요. 절대 자료 아끼지 마세요. 잘 버려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자, 지난 수업 했는 김에 몇 문제, 원래는 여러분이 이제 혼자서 복습하는 건데, 지문 몇 개만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지문 5번, 6번, 7번 세 문제만 한 번 더 확인해 볼게요. 5번부터 봅니다. 자, 협의의 부동산은 민법상 부동산. 토지 및 그 정착물로 정의된다. 맞죠? 여기서 정착물은 자, 정착물 한 순간에 뭐 일시적이다, 계속적이다? 계속적. 또 올리시면서. 그러면 주택, 상가, 수목, 경작, 소물. 나왔네. 경작, 소물은 벼, 보리 등. 얘는 농작물이죠. 얘는 정착물이다, 동산이다? 동산이죠. 그래서 경작, 소물을 빼야 되겠네요. 얘는 정착물이 아니잖아요. 경작, 소물이 틀렸습니다. 등과 같이 지속적으로 또는 계속적으로 토지에 부착되어 쉽게 이동할 수가 없는 물건이다. 자, 한 군데 틀렸죠. 경작 수확물은 정착물이 아니다. 동산입니다. X. 6번요. 준부동산, 의제부동산은 부동산의 법률적 개념에 속한다. 맞죠? 그 중에서도 광이 속하잖아요. 속하는데 준부동산 실익은 감정평가의 대상이 되고 저당권을 설정하는 목적이 모두 될 수 있다. 맞는 말이죠? O형. 7번요. 정착물의 구분 기준은 물건의 부착 방법이 건물에 손상을 주면 정착물이죠. 자, 물건의 성격이 건물의 용도에 적합하다면 정착물로 본다고 했잖아요. 경제적 가치에 대해서 얘가 틀렸지. 자, 경제적 가치에 대해서다 볼까요? 경제적 가치가 크면 부동산이고 작으면 동산이다. 이건 말이 안 돼요. 다시 말하면 자, 경제적 가치가 크면 부동산 맞기는 맞습니다. 몇 억씩 하니까. 근데 동산도 보세요.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는 아주 비싼 거는요. 몇 억씩 하잖아요. 얘는 동산이잖아요. 그러면 작으니까 동산이다. 이것도 말도 안 돼요. 부동산도 아주 외곽지 가면요. 공시지가가 평당, 제곱미터당 1,000원짜리 땅도 있습니다. 1,000원짜리는 얼마 쌉니까? 싸니까 동산이다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경제 가치가 크고 작고에 따라서 크니까 부동산이고 작으니까 동산이다. 이것은 전혀 구분 기준이 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얘가 틀렸죠. 자, 당사자의 관계를 들 수 있는데 그런데 당사자 관계에서 임차인의 정착물은 정착물이다 아니다? 아니더라고 했죠. 뒤에 거 맞잖아요. 그래서 뭐가 틀렸다? 경제적 가치에 대해서는 정착물의 구별 기준은 될 수가 없다라는 점입니다. 여기까지 세 문제를 복습해서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이렇게 기본서 보겠습니다. 교재 61페이지입니다. 자, 드디어 3번 부동산 학적 개념입니다. 괄호 있죠? 밑줄 아세요? 복합 개념의 부동산은 중요합니다. 꼭 기억하시고요. 자, 우리는 지금 부동산 개념을 공부합니다.
첫 번째, 법률적 개념. 얘는 다시 협의, 다음에 광의. 여기까지 지난 시간 공부했고요. 두 번째, 경제적 개념 공부했습니다. 얘는 뭐더라? 시어자가 들어가더라. 기억나시죠? 예. 세 번째, 드디어 부동산 학적 개념입니다. 부동산 학에서는요, 부동산이란 한마디로 방금 체크했잖아요. 복합 개념입니다. 복합 개념의 부동산입니다. 자, 꼭 기억합니다. 복합 개념입니다. 복합 개념이란 크게 세 가지가 복합이 되었어요. 그래서 세 가지가, 첫 번째, 법률적인 측면입니다. 두 번째가 경제적인 측면입니다. 세 번째가 기술적인 측면입니다. 세 가지를 모두 포함해서 복합 개념입니다. 첫자만 따서 법경기가 돼요. 따라서 부동산 학에서는 법경기 세 가지가 모두 포함된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 바로 부동산의 개념입니다. 그럼 기억납니까? 얘랑 얘를 비교하면요, 법이 넓은 애입니다. 경이 넓은 애입니다. 얘가 넓다고 했죠. 부동산 학은요, 자, 법률적 개념이 포함되고 있잖아요. 경제적 개념도 포함되고 있죠. 한 개 더 추가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넓게 본다, 좁게 본다, 가장 넓게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한 번 더, 얘는 협의를 본다면 이보다 넓게 보는 것이 경제적 개념입니다. 광의로 보고요. 부동산학은요, 가장 넓게 보니까 최광의로 보고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따라서 부동산 개념은, 자, 점점 더 넓게 보면서 부동산 학에서는 가장 넓게 최광의로 해석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복합 개념입니다. 예. 통상 법률적 측면과 경제적 개념은 두 가지는 주로 형태가 없어요. 없으니까 무형적 측면이다. 자, 부동산 공법, 사법, 각종 권리, 의무 다 형태가 없잖아요. 경제적 측면이다. 예컨대 뭐 투자를 한다, 수요한다, 공급한다 등등 이런 개념들은 모두가 형태가 없으니까 무형적 측면입니다. 그러나 기술적인 측면은 토지는 지형, 지세, 지반 형태가 있잖아요. 건물은 설계, 건축, 토목 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형태가 있으니까 바로 유형적 측면이다. 꼭 기억합니다. 복합 개념을 3대 측면, 세 가지로 구분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세 가지가 뭐였지? 법경기 세 가지가 되고요. 다시 두 가지로 구분하면 법경 두 가지는 형태가 없다, 무형적 측면이고, 그리고 기술적인 측면은 형태가 있다, 유형적 측면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은요, 이렇게 바꿔서 물 수 있습니다. 법경기 가운데 경제적 측면은 유형적 측면이다, X, 틀리 바꿔서 물었잖아요. 이제 바뀐 단어는 잘 찾으시면 문제가 없겠습니다. 그러면 한 번 더. 민법상 부동산은 협의다, 광이다. 민법, 협의죠. 얘가 민법입니다. 민법은요, 협의는 어떻게 보더라? 토지 및 정착물이죠. 꼭 구별하세요. 민법에서는 부동산 개념은요, 토지와 정착물입니다. 그러나 부동산 학에서는 토지와 정착물이 아니고 복합 개념입니다. 꼭 구별하세요. 자꾸 학교는 시간에 부동산 물었더니 자꾸 토지와 정착물을 답을 하더라고요. 공부 엉터리를 한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민법은 토지와 정착물이 부동산의 정의가 되고요. 부동산 학교에서는 무엇이다?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다. 분명히 구별합니다. 그래서 가장 넓게 보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민법 공부하시면 얘가 정답입니다. 토지와 정착물이 되고요. 학교에서는 항상 무엇이다? 복합 개념, 법경기 세 가지가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이 법경기 세 가지 많이 돼 있죠.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이 세 가지는요, 계속 이어집니다. 앞으로 이제 경제, 정책, 활동, 간평 계속 보다 보면요, 항상 이
논점을 구분한 것이 법경기로 구분해서 계속 이런 전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학교는 교재 전체가 법경기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를 연결합니다. 자, 그래서 61페이지 동화면 1번 복합 개념의 푸른산은 세 가지가 뭐였다? 법경기예요. 그래서 기역번, 니은번, 디귿번이 있죠. 기술적, 니은번, 경제적, 디귿번, 법률적 해서 법경기 세 가지가 복합 개념입니다. 한 장 넘겨주세요. 다음 페이지 보았더니 박스 있죠. 자, 부동산 개념 학교로는요 크게 두 가지다. 유형과 무형이다. 그러면 유형적 측면의 형태가 있다. 화살표 기술적 측면입니다. 두 번째 무형적 측면은 두 가지였죠. 경제적 측면과 법률적 측면은 형태가 없더라.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뭐였죠? 법경기를 합친 것이 복합 개념입니다. 까지 구별하시고요. 동그라미 2번 내려가요. 복합 개념의 부동산과 복합 부동산의 차이점. 단어가 비슷하죠? 얘를 비교하자. 자, 비교합니다. 복합 개념의 부동산과 뭘 비교하자? 복합 부동산입니다. 분명히 달라요. 복합 개념과 복합이 되려면 다르다. 일단 복합 개념은 학에서 부르는 개념인데 크게 세 가지가 법경기 세 가지를 말합니다. 그러나 복합 부동산은 무엇이다? 얘는 토지와 건물의 결합이 되었대. 토지와 건물이 결합된 상태의 부동산이 바로 복합 부동산입니다. 그러면 그림으로 확인. 자, 그림을 두 개 비교합니다. 왼쪽 그림, 오른쪽 그림입니다. 자, 왼쪽 그림은요. 토지 위에 건물, 지상물이 없잖아요. 맨땅. 이 맨땅을 뭐라고 부르더라? 얘를 낮이라고 부르죠. 맨땅은 낮이가 돼요. 오른쪽은요. 토지 위에 건물이 있잖아요. 얘가 바로 토지와 건물의 결합이 되었다. 얘가 바로 복합 부동산입니다. 토지와 건물의 결합이 되었대요. 그러면 토지 위에 건물이 있어요. 건물이 있는 이 땅이 있죠. 이 땅은 낮이가 아니잖아요. 이런 땅은 뭐라고 부른다? 건부지죠. 건부지. 건물이 있으니까 건부지가 돼요. 한 번 더. 건물이 없는 맨 땅은 낮이가 되고요. 건물이 있는 땅은 건부지다. 지금부터 낮이와 건부지를 비교합니다. 낮이는 맨 땅이잖아요. 그럼 이 낮이에다가 주택을 지을까, 상가를 지을까, 공장을 지을까, 학교를 지을까, 아니면 관공서를 지을까, 뭐든 지을 수 있잖아요. 낮이는 특징이 뭡니까? 용도가 아주 다양합니다. 그래서 낮이는 용도의 다양성입니다. 용도가 아주 다양해요. 그 다양한 용도 가운데 오로지 용도는요, 하나만 선택하죠. 가장 효용가치가 큰 용도를 선택하자. 그래서 용도가 다양하기 때문에 오로지 하나만 선택합니다. 어떤 용도를 선택한다? 가장 효용가치가 높은 용도가 다른 말로 최유효 사용입니다. 줄여서 최사가 돼요. 최사. 따라서 낮이는 용도가 다양하기 때문에 가장 효용가치가 큰 최사의 용도를 선택이 됩니다. 통상 낮이 상태 토지는 가장 효용가치가 큰 용도를 선택하니까 낮이 상태는 다른 말로 최사 상태의 토지라고도 표현 많이 합니다. 그러면 이 다양한 용도 가운데 이미 건물을 지어버렸잖아요. 용도가 결정이 되었죠. 이렇게 건물이 지어지면요, 용도가 다양하다, 용도가 제한받는다. 제한받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건부지는요, 건물 지었기 때문에 용도가 제한받습니다. 제한받는 만큼 최사가 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럼 이제 건물이 있어요. 건물이 토지를 어느 정도 제약을 주고 있잖아요. 건물이 점점 시간이 계속 지나가니까 건물이 점점 노후화된다. 건물이 노후화되는 만큼 토지에 부담을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낡은 건물이 토지에 부담을 주더라. 얘가 바로 건부강가예요. 그래서 건부지는 첫 번째, 자, 원칙은 건부강가입니다. 얘가 원칙입니다. 여기서
건부강가란 건물이 낡은 건물이 시간이 갈수록 토지 부담을 주더라. 그래서 가치가 하락하면 땅값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건물과 부지를 말해요. 건물이 있기 때문에 부지 가치가 점점 떨어진대요. 건부강가. 그래서 일반적으로 항상 복합 부동산 위에 건물이 있다면 그 낡은 건물 때문에 토지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예외가 있죠. 예외는 건부정가입니다. 얘가 예외가 돼요. 낡은 건물이 있어도 오히려 토지 가치가 정가 올라가더래요. 예외. 얘가 건부정가입니다. 혹시 그린벨트 아십니까? 개발제한구요. 그린벨트는 낮이가 비싸요? 건부지가 비싸요? 그린벨트에서 주택이 있으면 훨씬 더 비싸잖아요. 그린벨트는요, 낮이는 규제가 너무 심해요. 주택을 신축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그린벨트 내에서 주택이 있으면요, 이 땅은 훨씬 더 비쌉니다. 주로 이제 어떤 경우다 그린벨트. 그래서 그린벨트는 낮이보다 건부지가 더 비싸요. 건부정가입니다. 그래서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그린벨트에서는 절대 낮이를 사면 안 돼요. 규제가 심하기 때문에. 오히려 주택이 있는 땅이 있잖아요. 그런 땅이 훨씬 더 값어치가 큽니다. 어느 지역이 앞으로 재개발될 거래. 재건축이 될 거래. 앞으로 재개발 예정 지역은 땅값 올라가더라 떨어지더라. 엄청 올라가잖아요. 뭐 때문에? 앞으로 개발될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에. 그래서 재개발 예정 지역입니다. 이런 지역은 허름한 아파트가 있어도요, 개발될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에 땅값 엄청 올라갑니다. 이런 것들이 건부정가입니다. 여기가 주지됐습니다. 소수 잔존자 보상지역이다. 9회 때 출제됐습니다. 그럼 여기서 소수 잔존자 보상지역이 뭐냐? 얘는 자, 댐 공사를 합니다. 주로 시골 외곽지에 촌에요. 아주 큰 이 댐 공사를 한대요. 댐을 만든대요. 댐만 만드는 게 아니죠. 그러면 댐 문을 열고 이제 이 수로를 만들었어요. 물을 또 이제 방류를 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지역에 이제 수로 이제 물이 흘러가는 지역입니다. 얘가 뭐죠? 바로 수몰지역. 그러면 수몰지역의 이 지역들은 전부 다 되게 전답이 많죠. 농사 짓고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농사 짓는 사람들이 농가가 있습니다. 댐 수몰지역은 농가가 많겠다, 적겠다? 적겠죠, 그죠? 적으니까 뭐 소수, 잔존자. 그럼 댐 수몰지역은요, 이만큼 수몰지역을 만들려면, 물이 흘러게 만들려면요, 이 사람을 전부 다 이주시키면서 이렇게 이제 물을 내려야 되겠죠. 얘가 바로 댐 수몰지역입니다. 그러면 자, 여기 농가를 가진 사람은 결국은 이주하면서 보상금 받아야지. 보상 받잖아요. 그러면 자, 농사만 짓는 나지 이 사람들이 받는 보상금이 클까요? 건물 있기 때문에 이 사람 보상금이 클까요? 얘가 보상금이 훨씬 더 크겠지.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소수 잔존자 이런 사람들은요, 나지만 가진 사람보다도 건물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뭐 가치가 커져버려. 보상을 많이 받는데요. 따라서 소수 잔존자 보상 이런 경우에 자, 수몰지역에서 주택을 가졌다 이런 사람들은 보상금 많이 받습니다. 뭐 건부정가입니다. 자, 그래서 복합 부동산 경우에 건물이 있는 땅은 무슨 땅? 요 땅. 이때는 그냥 나지가 아니죠, 그죠? 건물이 있기 때문에 이 땅 무슨 땅? 건부지다. 건물이 있으니까 건부지가 되고요. 통상 건부지는 원칙은 건부 감가가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건부 정가도 있더라. 그래서 구회 시험 때는 얘가 출제된 적이 있어요. 다음 중에서 건부 정가에 속하지 않는 것 1번, 2번, 3번, 4번 틀린다 이렇게 물은 적이 있잖아요.
자, 그래서 양자 차이 되시겠죠? 복합 개념의 부동산은 법정지 세 가지가 되고요. 복합 부동산은 토지와 건물이 결합이 되었다. 이때 토지가 무슨 땅이다? 건부지가 되고요. 원칙은 건부강가, 예외가 건부증가가 되더라까지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62페이지 바로 4번입니다. 부동산과 동산의 차이점은요. 표가 나와 있죠? 안 봐도 괜찮아요. 시험이 나올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 부분은요. 애에서 보지 마세요. 보지 마시고 민법 여러분들이 1월, 2월 민법 한 과정만 듣게 되면 이거는 저절로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미련 갖지 마시고 통과해 버리세요. 민법 본 다음에 보시면 그냥 눈에 들어와요. 통과하겠습니다. 자, 오른쪽 페이지 63페이지 예제 있죠. 언제 나왔다? 17회 때. 일반적으로 부동산 개념은 물리적, 경제적, 법률적 개념을 나눌 수 있는데 경제적 개념과 거리가 먼 것은 자, 어떤 단어가 들어가지? 경제적 개념. 시어자가. 그래서 생산 요소, 자산, 자본, 5번 소비재. 틀린 답은 뭐? 공장제도는 아니죠. 이렇게 출제되었고 이런 부분들은 그냥 득점을 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나면 문제가 아주 쉬운 겁니다. 예. 정답 4번이고요. 자, 목차 2번 내려가죠. 부동산의 분류. 분류도 한 문제가 잘 나와요, 분류. 자, 종류 되게 많습니다. 1번. 토지의 분류를 보았더니 1번 있죠. 국토계획법상의 분류. 2차 과목이죠. 이것도 통과하세요. 예. 2차 과목에서 기본적으로 공부하는 거기 때문에 통과합니다. 고려 2번요. 자, 지적에 관한 법률상 지목 28개 지목이 있죠. 얘도 지적법 따로 공부하시잖아요. 그래서 표를 보니까 28개 지목은 다 2차 과목 공부하는 거기 때문에 얘도 통과합니다. 그래서 자, 학교론적인 내용은 고려 3번부터 봅니다. 부동산 활동상 분류. 여기서부터 출제가 되고요. 종류가 아주 많습니다. 종류부터 볼게요. 1번 대지와 택지와 부지. 오른쪽 페이지 2번 후보지와 이행지. 한 장 넘겨서 3번 맹지와 대지. 4번 필지 획지. 5번 나지 갱지. 6번 건부지. 한 장 넘겨서 7번 소지, 선화지, 포락지, 법지와 빈지, 공지, 유휴지, 휴한지, 공한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13번 한계지까지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도 물론 다 아시면 좋아요. 그런데 시험에 잘 나오는 것들은 확실히 아셔야 됩니다. 자, 하나씩 볼게요. 첫 번째, 대지와 택지와 부지를 비교합니다. 세 개 묶어놨죠. 그래서 세 개 묶어놓은 이유는요. 세 가지를 비교해서 보자. 비교. 지금부터 세 가지를 비교해서 봅니다. 자, 대지라는 용어는요. 여러분이 2차 과목 공부하시면 두 가지입니다. 건축법에서 나오고요. 그리고 지적법입니다. 둘 다 이런 단어 용어를 씁니다. 그러면 건축법 용어는 일단 무시합니다. 무시하고 지금 교재는요. 지적법에서 28개 지목이 있죠. 이 28개 지목 가운데 대지는 지목이 대가 됩니다. 지적법상 지목이 대인 대지는 오로지 용도가 두 개입니다. 그 두 개가 주거용과 상업용 두 개만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토지는 토지인데 용도가 주거용, 상업용을 쓰고 있다면 무조건 지목이 대지라고 불러요. 그러면 여기는 지목이 대지에는 공장이 빠졌죠. 공장. 그러면 지적법에서는 공장용지. 얘는 별개 지목이 있죠. 공장용지는 지목이 공입니까? 장입니까? 장이죠. 그래서 공장용지는 별개의 지목이 있으니까 여기는 포함이 되지가 않는다. 오로지 대지는 주상 두 가지만 말합니다. 여기까지만 보시고요. 그래서 자, 우리 교재 봅니다. 기억번. 자, 대지는 지목이 대인 토지인데 세 번째 줄 보게 되면 공장용지는 별도로 대지에는 포함되지 않는 대지라고는 할 수가 없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럼 다음에 택지. 자, 택지나 부지는요. 법적인 개념이 아니고 얘는요. 감정평가입니다. 부동산 활동에서 감정평가를 할 때 많이 표현합니다. 감정평가에서 쓰는 용어다. 택지가 나왔다면 택지는 무조건 용도가 세 가지입니다. 주상공 세 가지입니다.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공장이 포함됩니다. 주상공 세 가지가 택지다. 얘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바로 건축용지죠. 도심지에서 건축하면 주택 짓거나 상가 짓거나 공장 짓잖아요. 주상공 세 가지가 무조건 택지가 됩니다. 구분되고 있죠. 용도만 따져요. 주상만 나왔다 뭐 지주법상 대가 되고요. 감정평가에서 주상공 하게 되면 택지가 돼. 택지. 그러면 이렇게 비교하니까 대지가 넓은 의미다, 택지가 넓은 의미다. 택지가 넓은 의미가 되겠네요. 여기까지 연결하시고요. 다음 부지는 무조건 바닥 토지입니다. 부지는 한마디로 무조건 바닥 토지. 바닥에 깔린 땅입니다. 바닥에 깔리면 전부가 부지입니다. 연습해 볼까요? 도로 밑에 깔린 땅 뭐 도로 부지. 붙여주면 돼요. 철도 밑에 깔린 땅 철도 부지. 하천에 있는 바닥 토지. 하천 밑에 깔린 땅 하천 부지. 건물 밑에 깔린 땅 건물 부지. 줄여서 건부지. 되시겠죠? 붙여만 주면 돼요. 건물이 있다 건물 부지. 도로가 있다 도로 부지. 끝났잖아요. 그럼 부지는요 종류가 두 가지입니다. 자, 첫 번째는 건축 용지가 있어요. 다음에는 비건축 용지가 있습니다. 건축 용지는 주상공 세 가지죠. 얘가 바로 건물이 있으니까 뭐가 된다? 건물 부지. 그러니까 얘가 바로 건부지입니다. 건물이 있으니까 주택이 있고 상가가 있고 공장이 있으니까 건물이 있으면 건부지가 돼. 그런데 비건축 용지, 건축 용지가 아니다. 그럼 뭐죠? 도로 밑에 깔린 땅, 얘가 바로 바닥토지인데요. 도로부지, 도로부지, 철도부지, 하천부지. 이런 것들은 이미 도로가 있고 철도가 있고 하천이 있기 때문에 건물을 지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모든 바닥에 깔린 땅이 모두가 부지가 됩니다. 부지. 그러면 이렇게 보니까 얘를 이만큼 가져왔잖아요. 더 많은 의미가 포함되겠네. 택지가 넓어요? 부지가 넓어요? 당연히 부지가 넓다. 여기까지. 그래서 대지와 택지와 부지는요. 이렇게 포함 관계만 따지면서 자, 그 관계만 아시면 공부가 전부 다 된 겁니다. 여기까지 보시고요. 구분되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한 번 더 교재 봅니다. 기업번 대지는 용도 두 개가 뭐 있지? 주상 두 가지고요. 택지는요, 용도가 세 가지가 뭐였다? 주상공이죠. 그래서 택지란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토지를 의미하는데 밑줄 아세요?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밑줄. 용도가 주상공 세 가지면 감정평가상 택지라고 불러요. 디귿번 부지는요, 감정평가상 용어인데 자, 택지는 뭐죠? 택지는 건축용지만 의미하는데 그러나 부지는요. 밑줄 두 개. 건축용지 밑줄. 건축용지. 이 외에 하천부지, 도로부지, 철도부지 등 바닥토지 밑줄. 그래서 건축용지와 비건축용지로서 모두가 바닥토지를 가리켜서 부지라고 부르면서 가장 넓은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구분되고 있죠? 2번은 중요해요. 후보자 이행자는 출제가 자주 되기 때문에 얘는 자,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후보지와 이행자는 일단 제목에다가 하나만 적을까요? 용도의 다양성 적어주고요. 용도의 다양성. 그래서 토지는 용도가 다양하죠. 낮에는. 그래서 용도가 다양하기 때문에 용도가 바뀔 수 있다 없다? 바뀔 수 있죠. 그래서 용도가 바뀌는 땅이 바로 후보지 또는 이행지입니다. 그래서 후보지나 이행지는 용도가 다양하니까 용도가 바뀌는 땅을 가리켜서 후보지 또는 이행지라고 불러요. 그러면 용도가 어떻게 바뀔까요? 박스에 있죠. 그래서 토지의 용도별 분류가 쭉 나오잖아요. 그래서 표를 그대로 보세요. 표를 옮겨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토지는 크게 세 가지.
첫 번째 택지지역. 그대로 보시면 돼요. 다음에 농지지역, 임지지역 세 가지입니다. 크게 세 개로 나누니까 얘가 바로 대분류. 다음에 택지지역은 다시, 택지는 무조건 뭐였죠? 주상공. 그래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렇게 세 분되고 있잖아요. 자, 농지지역은 전답과 세 가지죠. 전지지역, 답지지역, 과손지역 세 가지입니다. 전답과 세 가지. 다음에 임지지역은 용제림지와 신탄림지로 구분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용제림지는 뭐 심이 나올 것도 아니지만은요. 용제림지하게 되면 뭐냐? 용도가요. 나무를 잘라서 가구를 만들어요. 가구로 만들어 쓰는 용도가 바로 용제림지 되고, 신탄림지는요. 나무를 잘라서 땔감으로 쓰더라. 연료로 쓰죠. 그래서 얘가 바로 신탄림지가 됩니다. 구분되고요. 그래서 다시 택지지역은 주상공 구분되고, 농지는 전답과 지역으로 세분되고, 임지는 용신 이렇게 세분되고 있잖아요. 얘가 바로 소분류입니다. 여기서 대분류 간에 서로 용도가 바뀌더라. 이런 땅이 바로 후보지입니다. 후보지는 대분류 간에 용도가 바뀐대요. 다음에 소분류 간 주상공 이렇게 바뀐대요. 끼리 전답과 끼리 용신끼리 소분류 간의 용도가 바뀌면 얘가 바로 이행지입니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대분류 간 용도가 바뀌더라 후보지가 되고요. 소분류 간 용도 변경은 이행지가 됩니다. 연습합니다. 현재 농지지역 농사를 짓고 있어요. 얘가 2년 되면 아파트 단지로 싹 바뀌는데 용도가 바뀌잖아요. 후보지다 이행지다. 이런 땅이 후보지입니다. 후보지. 그러면 세분에서요. 지금 공장이 되게 많습니다. 공업지역. 공장이 되게 많은데 공장이 점점 이전하면서 아파트로 싹 바뀌고 있대요. 용도가 바뀌고 있잖아요. 얘는 후보지다 이행지다. 얘가 바로 이행지. 간단하잖아요. 후보지 이행지. 자, 연습합니다. 그러면 농지가 택지로 바뀌면 후보지 맞잖아요. 이때 이 땅은 후보지 맞죠? 그럼 바뀔 땅 이름만 붙여준대. 어떤 후보지? 택지로 바뀌니까 택지 후보지입니다. 택지 후보지. 자, 연습해 볼게요. 임지가 농지로 바뀌면 무슨 땅? 농지 후보지. 임지가 택지로 바뀌면 무슨 땅? 택지 후보지. 예. 계속 봅니다. 이제 공업지가 주거지로 바뀌면 무슨 땅? 주거 이행지. 주거지가 상업지로 바뀌면 무슨 땅? 상업 이행지. 전지가 답지로 바뀌면 무슨 땅? 답지 이행지. 전지가 공장으로 바뀌면 무슨 땅? 자, 얘가 좀 막혔죠. 얘만 조심하자. 그래서 얘만 조심하세요. 얘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행지는 소분류 간의 용도가 바뀌잖아요. 반드시 뭐지? 주상공끼리 바뀌어야지 이행지입니다. 아시겠어요? 전답과 끼리 바뀌면 이행지입니다. 그러면 전지가 공업지로 바뀐 것은 담을 넘어갔잖아요. 소분류가 아니죠. 다시 보면요. 전지는 어디 속한다? 농지에 속하고요. 공업지역은 택지에 속하잖아요. 결론. 전지가 공업지로 바뀐 것은 농지지역이 택지로 바뀌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런 땅은 공업이행지다, 택지 후보지다. 택지 후보지. 되시겠죠? 요것만 읽으시면 돼요. 한 번 더 연습합니다. 용제림지가 과손으로 바뀐 무슨 땅? 네? 농지 후보지. 구분되시겠죠? 여기까지. 그러면 용도가 빨리 바뀌는 게 좋아요? 천천히 바뀌는 게 좋아요? 여러분이 땅 살리면 빨리 바뀌어야 되겠죠? 이런 땅이 좋잖아요. 그러면 이때 이렇게 바뀌는데 1년 뒤에 바뀔 수도 있고 10년 걸릴 수도 있잖아요. 어떤 땅을 사겠다? 1년 만에 바뀐 땅을 사야지 대박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성숙도. 자, 한 번 더. 성숙도는요, 화살표 길이를 말합니다. 그러면 성숙도가 빠르면 1년 만에 바뀐대, 용도가. 아시겠어요? 성숙도가 느리다, 완만하면 10년을 바뀐대요. 그래서 색칠 네모 나와 있죠? 65페이지.
자, 성숙도가 뭔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빨리 바뀌는 경우는 뭐라고? 성숙도가 빠르다. 천천히 바뀌면 성숙도가 완만하다. 그래서 성숙도 하게 되면 다시 두 가지입니다. 성숙도는 용도가 바뀌는 정도, 개발의 정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성숙도는 항상 두 가지입니다. 성숙도가 빠른 경우, 성숙도가 느리다, 완만한 경우입니다. 만약 이렇게 용도가 바뀌는데 딱 2년 걸린대. 그럼 되게 빨리 바뀌는 겁니다. 2년 만에 개발됐는데요. 그럼 이런 땅은요, 이렇게 2년 만에 바뀌니까 집가 상승은 가파르다, 느리다. 되게 많이 막 급등합니다. 이때는 엄청 올라가요. 그래서 성수도가 빠르면요, 집가가 엄청 빨리 올라갑니다. 이렇게 빨리 오는 이유는요, 용도가 빨리 바뀌면 현재 용도가 중요하다, 바뀔 장래 용도가 중요하다. 얘가 중요하게 다 반영이 돼버리잖아요. 그 성수도가 빠르면요, 용도가 현재가 중요해, 장래가 중요해. 장래. 그래서 성수도가 빠르면요, 장래가 중요하다 해서 용도 전환 후가 중요해요. 후. 얘가 출제가 잘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수도가 빠르면 장래 용도가 중요합니다. 장래가 중요하다. 만약 이렇게 바뀌는데요, 30년 걸린대요. 30년. 이런 땅 산다? 안 삽니다. 예. 그래서 성수도가 완만하면요, 땅값이 급등한다, 허지부지하다. 허지부지하죠. 그러면 성수도가 완만하대. 이렇게 바뀌는데 30년 걸리는데 30년. 이런 땅은 차라리 뭐 바뀔 용도 포기하고요. 30년 뒤라면 언제 바뀔지 알 수가 없으니까 차라리 지금 농사 짓는 게 더 중요합니다. 아시겠어요? 한 번 더, 성수도가 완만하면 장래 용도가 중요하다, 현재 용도가 중요하다. 현재 용도. 그래서 완만하면요, 용도 전환 전입니다. 바로 현재 용도가 중요하다. 그래서 항상 후보직은 이행직은 뭘 따진다? 성숙도를 따지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얘를 전제합니다. 일반적으로 성숙도가 빠른 경우는 장래가 중요하다. 근데 자꾸 여기다가 싹 지어버리고 성숙도가 빠른 경우는 용도는 전 틀렸잖아요. 얘가 빈출인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빠르면 장래가 중요하고 느리면 현재가 중요하고, 그래서 이것을 바꿔서 묻는 질문들이 빈출입니다. 한 번 더, 성수도가 완만하면 용도는 후다, 전이다. 전인데 자꾸 후를 집어넣잖아요. 아시겠어요? 이런 질문들은 절대 어려운 거 아니거든요. 나와도 무조건 득점하시고요. 그래서 항상 후보진이는 용도가 바뀌는 건데 그 바뀌는 정도가 뭐라고 했다? 성숙도. 예. 성숙도. 한 가지 더요. 결국 자, 여러분이 보시면서 이 후보지의 여행지는요, 올해 시험을 떠나서 여러분들은 평생 재테크를 한다면요, 후보지와 여행지에다가 모든 걸 다 걸었어요. 성부를 걸어야 말입니다. 1억 갖고 10억 만들기가 쉽다, 어렵다? 어려워요. 그런데 1억 갖고 10억을 만들 방법이, 간단한 방법은 이겁니다. 이런 땅을요, 딱 몇 번? 2번. 한 번 사고 2번 사면 1억이 10억 돼버린다. 아시겠어요? 재테크는 멋진 겁니다. 왜냐하면 제 경우인데요, 정확히 지금부터 10년 전입니다. 10년 전. 제가 10년 전에는 그럼 2003년도겠네요. 10년 전이니까 2003년도. 제가 부산에서 강의했어요. 부산에 김해 아시죠? 김해 공항이 있잖아요. 부산의 김해 쪽입니다. 제가 정보를 들은 게 있어요. 여기 사시는 제가 잘 아는 민법 선생이 있는데, 민법 선생이 한잔 마시면서 한 얘기가, 여기 땅을 사래요.
왜? 이거니까 그 당시 김해 쪽에 농지 임지가 전부 다 이렇게 바뀐대요. 앞으로. 그래서 김해에 뭐가 생겼냐면 경륜장, 사이클 경륜장이 있잖아요. 사이클. 경륜장이 생기면서 그 지역의 숙박시설, 식당부터 해서요. 또 경전철. 예. 그게 다 도로가 확 뚫렸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렇게 이런 것들이 모두가 택지로 다 바뀐대요. 예. 또 경륜장이 늘어서면서부터. 그래서 이제 그럴 움직임이 틀림없으니까 지금도 땅값이 좀 올랐대요. 올랐지만 또 사래요, 저보고. 저는 성부 걸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이 농지 있죠, 농지. 도로가 있어요. 도로가 있으면 도로에 맞물린 농지가 평당 50만 원 했습니다. 들어가면 적합성 떨어지죠. 이런 땅은 30만 원 했고요. 농지가 평당 50이면 그나마 좀 비싼 겁니다. 그 지방에서는요. 그래서 평당 50만 원이다. 제가 마음먹었어요. 몇 평? 200평 사자. 200평. 암산 얼마 됩니까? 얼마예요? 1억이죠. 적어도 200평을 사야지 그래도 식당을 차리면 주상도 크게 만들 수 있잖아요. 뭘 짓더라도. 그래서 이제 결국은 농지, 임지, 농지를 사서 이렇게 해서 식당을 짓더라도 뭐가 되겠지? 바로 택지화 되고 있잖아요. 용도가 바뀌잖아요. 이걸 보고 제가 50만 원 잡고 200평 사면서 예정 금액은 1억을 잡았는데 통장에 보내 잔고가 몇백만 원밖에 없어요. 1억이 없더라고요. 근데 1억이 왜 없었냐? 돈이 없었는 건 아닌데 그 전에 제가 마침 그 전에 직전에 학원 사업 한다고 몇 억을 갖다 이미 딴 학원에다가 이미 사업을 투자해버렸어요. 통장에 돈이 씨가 말라버렸어요. 그런데 이게 딱 빤히 보이더라고요. 방법은 딱 한 가지 있더라고요. 뭘 하죠? 집 팔아야지. 아파트를 팔아야지. 그래서 아파트 팔고 다시방으로 내려앉으면서 아파트 팔면 차익이 있잖아요. 그 융자금 다 갚아버리면 1억이 생기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금매로 던져놨어요. 예, 좀 팔아달라고. 공동중개로 막 던져놨어요. 그럼 팔려버리면 1억은 쉽게 구할 수 있더라고요. 근데 그 집이 안 팔리더라고요. 지금 꼭 이때쯤 던져놨거든요. 12월 중순께 던졌습니다. 한겨울철이니까 그때도 경기가 썩 좋지는 않았고요. 마이매퍼가 막 벗어났으니까 썩 좋지는 않았고 게다가 한겨울철이니까 집이 안 팔려요. 그래서 이제 계속 1,000만 원 손해볼게 던져. 그래도 안 팔리고 안 팔리더라고요. 그때 팔았다면 그대로 제가 200평 들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이 안 팔리고 안 팔렸어. 이게 뭡니까? 무슨 금방 안 팔린다 뭐지? 황금성의 곤란성이잖아요. 그 바람에 겨울철이 그냥 지나갔어요. 12월, 1월, 2월 달이요. 그리고 봄철이 되었어요. 3월 달요. 그래서 그 잠시 겨울철이 지나갔는데 3월 되었는데 땅 시세가 올라버렸어요. 석 달 만에 평당 50만 원이 얼마 되었다? 평당 80만 원이요. 60% 올랐잖아요. 그 샀더라면 1억 6천 되면 6천만 원 먹었는데. 그런데 이제 3월 돼버리니까 80만 원 올랐는데 살 수가 없어요. 왜? 집 팔면 1억은 만드는데 1억 6천 만들 수가 없잖아요. 너무 올라버렸잖아요. 집이 안 팔려서 눈물을 머금고 결국은 포기했어요. 참 내 복이 모자라구나 싶어서 집이 안 팔렸어요. 그리고 깨끗하게 잊었습니다. 잊었어요. 잊고서 3년 지났다. 계속 부산 강의했거든요. 3년 지났어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속도가 빠르니까 많이 바뀌어버렸지. 그 3년 지난 다음에 강의하다 보니까 아유 선생님 그때 사시죠. 왜 안 사고 뭐 했습니까 하면서 또 남이 속을 끓더라고요. 그래서 그 송시하는 얘기가 지금 김해 땅이 얼마인지 압니까? 예, 얼마나 물어봤더니 지금은요 평당 300만 원 한대요. 몇 배 올랐다? 곱하기 6배요. 6배. 그러면 1억 투자하면 1억이 얼마가 된다? 6억. 예. 그래서 달시방 살면 얼마나 기분 좋을까요? 매년마다 1억씩 올라가는데 그냥 더 올라가지. 그래서 이때 투자 진짜 그랬는데 못 사서 3년 만에 5억을 손해봤잖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딱 벌었더라면 언제 3년 만에 5억을 모읍니까? 매매 차익이 그렇잖아요. 예.
아무리 연봉이 억대라고 해도 이렇게 보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주 진짜 눈에 빤히 보이는 후보지를 그냥 놓쳐버렸어요. 그러면 일단 6억 먹어도 가정해봐요. 본전 얼마? 1억이잖아요. 안 그래요? 그러면 순수한 차익이 5억 먹었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때 먹은 순간 이때부터 빵빠레 불러요. 야, 내가 5억 먹었으니까 진짜 큰 돈 벌었잖아. 뭐하죠? 양주 마셔야지, 소주 대신에. 예. 양주 마시고 룸사롱 가고 뭐 몇백 좀 양주 마시면서 해도 돈이 안 갚잖아요. 그러시면 안 된대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다시 초심을 찾아야 됩니다. 이렇게 먹었다면 그 다음부터 또 관리. 돈은 관리가 참 중요하거든.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 이만큼 먹었어도 꾹 참고요. 먹은 것은 그대로 통장에다가 그냥 넣어놔야 됩니다. 꼭 참고요. 그래서 5억 차익이 생겼으니까 이 돈 가지고 많이 벌었지. 맞아. 돈 있으니까 한 1억만 빼서 주식해야지. 큰일 납니다. 아시겠어요? 그러지 말고 관리 잘하자. 그러면 이제 다시 이 5억 요걸 딱 갖고 있잖아요. 통장을 딱 만들어서 꾹 참아요. 한 번만 더. 딱 한 번만 더 할 때까지. 그러면 이제 다시 이제 5억 잡을게요. 5억. 만들었잖아요. 이걸 꾹 참다가 벼르고 벼르면 또 몇 년 만에 또 이런 땅이 또 보이거든요. 그때 한 번 더 다 실어버리는 거야. 다 실어버리면 몇 배 오를까? 방금 6배 올랐잖아요. 이런 땅은 기본 4배, 5배 오르거든요. 그러면 자, 5억을 넣었는데 4배, 5배 오른다고 해도 20억이나 25억입니다. 아시겠어요? 후보지는요. 딱 두 탕 들어갑니다. 두 번. 두 번 딱 들어가면요. 이게 아니고 1억이 얼마가 되지? 20억, 25억이 팍 되어버립니다. 아시겠어요? 언제 돈 버시겠어요? 요가 돈 벌지. 후보증이 대박입니다. 찾으면 나옵니다. 항상 용도는 바뀌니까요. 바뀌니까 항상 나옵니다. 그래서 정보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걸 놓쳤습니다. 놓친 게 무척 아깝더라고요. 아깝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앞으로 학교 가시면요. 항상 안테나 씌웠어요. 자, 용도가 바뀌는 게 큰 돈 되는 게 후보지 쪽입니까? 이행지 쪽입니까? 얘가 커져, 그죠? 얘가 바뀌면 기본 따블은 기본입니다. 아시겠어요? 보통 4배, 5배 팍팍 올라갑니다. 그냥. 그러니까 이렇게 바뀌는 것보다는 얘가 훨씬 더 큰 돈 되거든요. 그래서 어쨌건 투자를 하더라도 후보지 쪽은요. 이때는 승부가 없어요. 과감하게. 정보가 틀림없다면요. 예. 오른다고 올랐다 치더라도 이렇게 들어가더라도 5배 먹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때 일을 상당히 이제 뭐 후회는 하진 않습니다. 어차피 뭐 집이 안 팔려서 못 사는 건데 안타깝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기회를 놓쳤다. 예. 그래서 가만히 강의 열심히 하고도 그냥 5억 벌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어쨌건 집이 안 팔리는 바람이에요. 예. 승부수는 던졌는데 예. 팔릴 때 팔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 사건을 아직까지도 잊을 수가 없는 아주 안타까운 사례 중에 하나에 속합니다. 아시겠어요? 예. 자, 계속 나머지 부분들은 쉬었다가 다음 시간 이어서 계속 보겠습니다. 쉬겠습니다.